닥터케 북클럽 107번째 작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출신의 극작가이자 단편소설 작가인 안톤 체홉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하나죠. 그러니까 기존까지 체홉 전까지의 단편소설은 어떤 전통적인 기승전결 방식으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체홉부터는 그런 기승전결 구조가 아니라 삶의 어떤 순간, 어떤 단면을 포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찰한다. 하지만 결론 내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이 얘기 이제 한두 번 더 반복될 테니까. 그러니까 체홉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숭고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의 최초의 작가다. 그래서 우리 일상, 그러니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특별한 순간을 포착했던 그런 작가다. 체홉의 작품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말 하나가 있어요. 먼저 부족하지만 영어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how, don't tell. Show, 쉼표, don't tell.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 중에 스몰, 쉼표, 굿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고 소개가 됐죠.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show, 쉼표, don't tell. 말하지 않고 보여주다. 그러니까 체홉의 글은 간섭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냥 관찰한다. 현상학적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상을 그저 본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체홉 이후 현대 단편소설의 어떤 주류인데 이것을 완성한 최초의 작가가 안톤 체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단편소설은 이런 겁니다. 마치 인상파 화가의 그림처럼 어떤 순간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승전결이 아니라 일상의 어느 순간,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 그렇죠. 어느 특정한 시간에 어떤 여인의 얼굴에 떨어진 빛,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 노력했던 게 인상파인데 그것처럼 단편소설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문득 벌어지는 어떤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하고 단편소설을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또 시기적으로 체홉이 글을 쓰기 시작했던 시점이 마네나 모네가 그림을 그리기, 발표하기 시작했던 시점하고 거의 공교롭게도 맞물립니다. 예술은 항상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일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마주치는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마치 스냅 사진처럼 예리하게 잡아내는 매력이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장르라고 저는 단편소설을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최초로 완성한 사람이 바로 안톤 체홉인 거죠. 그러니까 문학은 체호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작가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레이먼드 카버, 해밍웨이, 앨리스 몰로, 프란츠 카프카 같은 위대한 작가들 대부분이 스스로 체호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자, 먼저 작가와 작품 세계부터 좀 알아보고 책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안톤 체홉은 1860년도에 태어났고 1904년, 그러니까 44살에 사망한 러시아 작가입니다. 러시아의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요. 체홉의 사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체홉 사진 보면 굉장히 귀족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체홉의 집안은 대대로 농노 출신이라고 합니다. 노예 출신이었고 노예가 해방된 다음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뭐 식료품점 이런 걸 하다가 뭐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체홉은 모스크바 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데 성공했고 하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뭐 생활비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서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단편소설 같은 걸 투고해서 뭐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데 채택이 되면 소정의 원고료가 나갔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학비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작가도 겸직했다는 건데, 체홉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학은 아내이고 문학은 애인이다. 자,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체홉이 의사였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체홉은 가짜 의사가 아니고 진짜 의사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의사였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홉은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보수 진료를 계속했고, 그리고 또 틈틈이 또 시골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진료도 계속할 정도로, 그런 것들은 어떤 소명 의식이나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홉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해 하는 일들을 계속했고, 그런데 그것은 체홉의 문학 세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게다가 그가 의사였다는 사실이 체호프의 문학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체홉이 의사였다는 사실이 작가 체홉을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멋진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의사는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 환자의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진찰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의사는 환자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 환자의 그 병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진단하는 게 의사라는 거죠.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체홉의 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공감하는 글이 아니라 냉철한 시선으로 진단하는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체홉은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정이입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진찰하듯이 그 인물의 고통과 심리를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생물학적인 관찰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인간들을 관찰한 사람이 체홉이 최초였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마침내 체홉은 어떤 걸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삶이 부조리하다,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사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서로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공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수록된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라는 단편에는 아주 특징적인 장면 하나가 나오죠. 어떤 거냐면 영상 3도의 따뜻한 기온이었는데 눈이 막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딸이 아빠한테 물어보죠. 이렇게 따뜻한데 왜 눈이 와? 라고 물어보니까 원래 이유는 이런 거죠. 상층부의 공기는 지상보다 훨씬 차갑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 3도에도 눈이 올 수 있다라는 게 과학적인 정답이지만, 현상학적으로 그 지상만 관찰하자면 영상 3도의 따뜻한 기온에 눈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따뜻하다라는 사실과 눈이 내린다는 사실, 그 모순적인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현상학적으로는 그게 팩트라는 거죠. 이 얘기가 바로 체홉이 인간들에 대한 관찰에서 얻은 어떤 결론인 거죠. 인간들의 삶에는 상반된 사실이 공존하고 있구나. 결국은 어찌 보면 체홉의 소설이 다른 소설에 비해서 더 쉬울 수도 있는 게, 체홉은 항상 어떤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엄청난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이 늘 느끼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떤 일상의 특별한 순간들을 잡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작품들을 읽는 거에 비해서는 더 공감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역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우리 흔히 겪는 경우지만 내일이 시험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어느 대학생의 모습 같은 것들을 그려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게 뭔지 딱 알죠. 그리고 가장 흔한 얘기겠지만 내일부터 술을 끊겠다고 선언하면서 오늘 진탕 마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체홉의 소설의 주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체홉이 보기에는 내일은 내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일부터 뭐 술을 끊겠어,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일 뿐인데 그들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진실된 말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관찰자적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것은 늘 언제나 반복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독자들은 체홉의 소설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얘기를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체홉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이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체홉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이유는 19세기 말에 가난하고 무지했던 러시아 농촌 사회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묘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홉이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계속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작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show, don't tell, 보이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묘사하려고 노력했지만, 근데 그런 객관적인 글에서 어떤 연민이 느껴지는 거죠. 마치 고통받고 있는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 냉정한 표정으로 어떤 의사가 치료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환자랑.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느껴지는 게 체홉의 가장 결정적인 매력이 아닌가? 자, 지금부터는 이 책에 수록된 단편들을 좀 가볍게 훑어보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총 17편의 단편 소설이 담겨 있는데, 제가 이 열린 책들 판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소설들 한 10개 정도는 굉장히 짧죠. 때로는 급하게 쓴 글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뒷부분에 있는 책들은 좀 상당히, 소설들은 상당히 좀 분량이 커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학생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빨리빨리 썼던 글부터 뭔가 나이가 들어서 아주 진지하게 썼던 글까지 뭔가 좀 시대별로 이렇게 수록된 건가? 물론 이제 그거는 어떤 정보는 없이 저 혼자 상상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아주 짧은 소설부터 분량이 꽤 되는 그런 자세한 소설까지 쭉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제가 이 열린 책들 판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17편의 단편이 있는데 한번 가볍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설은 모두가 좋아하는 구분 거울이죠. 체홉 자신도 이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이 구분 거울이라는 소설이라는 이 주제가 평생 동안 체홉의 그 작품 세계에 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얼굴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울에 집착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처음에는 이제 실제 내 얼굴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제 거울에 놀라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게 더 진실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점점 그 거울에 집착하게 되는데, 누구나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소설이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구분 거울에 등장하는 거울을 여러분들이 만약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거울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도 다 기회가 있다면 그 거울을 갖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체홉이 옆에서 본 거죠. 자, 두 번째 소설은 아마 가장 유명한 소설이죠. 어느 관리의 죽음. 극장에서 이제 기침을 하다가 어느 높은 사람 대머리에 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어떤 관리의 이야기인데, 이 소설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침이 높은 관리의 머리에 튀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심리 분석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체홉은. 그냥 전전긍긍하는 모습만 보여줘요. 그러다가 죽을 정도로. 그것이 체홉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심지어 보기만 하는데도 독자는 공감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게 바로 쇼, 쉼표, don't tell이 갖는 의미인 거죠. 다음 작품은 마스크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어느 파티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 하나가 가면을 쓰고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조용한 열람실에 들어가서 막 술판을 벌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열람실에서 책을 보고 있던 점잖은 사람들이 막 그 가면 쓴 사람한테 막 화를 내니까 막 그 가면 쓴 사람이 막 오히려 막 협박을 하죠. "내가 이 가면을 벗으면 내가 그 안에 누가 들어 있는 줄 알아?" 막 싸우다가 막 결국 벗고 나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그래서 인제 정체가 밝혀진 다음에 그 사람한테 화를 냈던 다른 점잖은 사람들이 막 인제 뭐 "어쩔 줄 몰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둘 다 이상하죠. 네, 그런 얘기였고 그다음 소설은 인제 실패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요것도 재밌죠. 어느 젊은이가 뭐 교사, 정서법 교사라고 하는데 어느 그 집 딸에게 그 고백 비슷한 걸 하는 순간에 밖에서 인제 부모가 엿듣고 있는 거죠. 네, 고백이 시작되면 뭐 러시아의 성상, 굉장히 종교적인 국가였으니까 성상을 들고 들어가서 그것을 인제 그러니까 공식화시켜 버리면 성상 앞에서 한 맹세는 네,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서법 교사는 자신들의 딸과 꼼짝없이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제 막 노리고 있다가 이제 덮쳤는데 인제 부모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성상이 아니라 다른 그림을 들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 젊은이가 도망쳤다라는 얘긴데 뭐 이것도 인제 앞에 나왔던 마스크라는 소설하고 비슷하죠. '둘 다 이상하다.'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그 정서법 교사라는 사람의 실제 글씨는 아주 네, 개발세발이었다. 악필이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떠올리기만 하면 이게 현상학적인 작품들은 팁을 드리자면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정서법 교사가 악필이야?' 요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인상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즐기시면 됩니다. 왜 정서법 교사의 글씨가 악필이었는지 끝까지 파고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인상만 느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작품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인 애수라는 작품인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확 떠오르는 네, 그런 작품이죠. 마부의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소설이 이렇게 시작하죠. 어느 겨울에 길가에 마차가 한 대 서 있고 앞에 말이 메어져 있고 그 위에 마부가 한 명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마차나 말이나 그 마부 위에 눈이 하얗게 소복하게 쌓인 거예요. 마치 동상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한참이나 마부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마부가 며칠 전에 아들을 네, 떠나보냈던 거죠. 아내는 그전에 떠났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인제 아들이 어떤 병으로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이 마부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받고 하염없이 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마부는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 아이가 어떤 병을 앓았는지, 언제 병원에 입원했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얼마를 지냈는지, 성격은 어땠는지, 눈빛은 어땠는지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거죠. 자, 레이먼드 카버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카버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의 이야기였죠. 오히려 카버는 그래도 체육보단 좀 친절했어요. 왜냐하면 뭐 저는 카버의 그 소설이 이 소설에서 나온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카버의 소설에서는 마지막에 인제 제과점 주인이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커피를 주면서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였는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해서 입원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생명이 끊겼는지를 그 빵과 커피를 마시면서 엄마가 제과점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게 레이먼드 카버의 대표작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스몰 굿띵. 자, 이 책에서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비참하죠. 결국 아무도 그 마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마부는 말에게 가서 말의 귀에다 대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네, 그런 엄청난 작품이었고요. 그다음 소설의 제목은 농담이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겨울에 썰매가 유행이었겠죠.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이제 썰매를 타자고 하는데 이 여자는 이제 썰매 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싫다고 하는데 막 달래고 달래서 이제 한 번 탔는데 중간에 장난 삼아서 이 젊은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슬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그 썰매를 타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어디선가 그런 목소리가 들린 것처럼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혹시 나한테 내려온 다음에 "혹시 나한테 무슨 말 했나요?" 했더니 "무슨 말이요? 모르겠는데요." 인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죠. 그래 가지고 여자는 이제 그 말이 진짜로 자기가 들었는지 이제 못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썰매를 또 타고, 또 타고 그렇게 겨울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탔다는 얘긴데 재미있기도 하지만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고 저도 그랬을 텐데 언젠가 그 언젠가는 뭐 20년 전도 상관없고 30년 전도 상관없는데 언젠가 누군가 저한테 뭐 장난으로 여러분들한테 장난으로 "아 당신 참 눈이 예뻐요." "당신 참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장난으로라도 들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잖아요. 왜 그런 기억은 잊혀지지 않을까? 그다음 소설의 제목은 하찮은 것이라고 나쁜 놈이 나오죠. 8 살짜리 소년의 비밀을 들은 거예요.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인제 엄마가 와서 다 얘기를 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그 남자에게 그 꼬마 아이의 사연이라는 거는 그냥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소설을 그 짧은 소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찮은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다음 소설의 제목은 정말 카버적인 '카버가 최우프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소설인데 제목이 쉿입니다. 쉿. 카버 소설에 이런 소설이 제목이 많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쉿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비로소 완벽한 작품을 쓸 수 있다고 믿는 어느 삼류 소설가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글을 쓰기 위한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에야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믿는 어느 삼류 소설가의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이제 삼류 소설가라는 거겠죠. 그런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인제 나이도 있고 뭐 사회생활도 해 봤으니까 뭐 이런 거 남들 하는 거 쪼끔씩 해 봤겠죠. 예를 들어 뭐 등산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저도 해본 기억이 있는데 왜 나는 가장 좋은 등산복, 가장 좋은 등산화, 가장 좋은 배낭, 가장 좋은 스틱, 가장 좋은 골프화 왜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나는 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결국은 인제 이런 것들이 체육 같은 작가들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결국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런 삼류 소설가를 보면 '내 얘기구나.' 그냥 제 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기라고까지 몰고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장비빨 디오게네스님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 소설의 제목은 어느 여인의 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자신이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가난한 남자의 고백을 거절했던 여자. 심지어는 이 여자도 당시에 그 남자를 사랑했던 것 같은데 이 자신이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부심은 스스로의 사랑의 존재도 지워버렸던 거예요. '아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 같은 명문가 출신의 여자가 저렇게 가난한 남자를 사랑할 리 없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마저도 무시해 버린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고 세월이 지났고 이제는 아무도 그녀에게 고백하지 않게 되었다.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다음 소설도 굉장히 인상적인 소설인데 자고 싶다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13 살 난 유모가 등장해요. 하녀 겸 유모인데 13 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집에 인제 유모 겸 하녀로 들어갔는데 밤에는 이제 신생아 아기를 돌보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는 부엌 일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그런 13 살짜리 불쌍한 소녀의 이야기였는데 근데 운이 더 안 좋았던 게 이 아이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막 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고 계속 수면 부족인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서 자신을
못 자게 만드는 그 원흉이 바로 저 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아기의 목을 졸라 죽이고 그 옆에서 편하게 잠드는 어떤 소녀의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제 이런 소설이 체업 소설의 진수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주 잔인한 영아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살인자에 대해서 그렇게 막 원망하지 않게 돼요. 그 어린 하녀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거든요. 공감하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서도 그녀가 지은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하는 거예요. 영아를 살해한 그 소녀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과, 하지만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짧은 소설에서 그것을 표현해내는지. 자, 다음은 제가 안톤 체홉의 소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육호병동입니다. 체홉의 단편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긴 소설이긴 한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의사가 있었습니다. 시골 도시에. 그 병원에는 정신 그 병동도 있었어요. 근데 이 의사가 굉장히 친절한 사람입니다. 약간 낭만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은 잘 찾지 않는 그런 정신과 병동에 가서도 그 입원해 있는 환자들하고 자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항상 얘기하는, 물론 그 환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의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어떤 친절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의사가 결국은 어떤 모함을 당해서 정신병원에 감금이 되게 됩니다. 그 환자들과 같은 처지가 된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정신병원에 갇힌 의사는 지금까지 친구들이라고 말했죠. 그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차이인데, 제가 이 모임을 통해서 가끔 드는 예가 있는데 이런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말은 우리 배운 사람들 말 이렇게 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다문화 사회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다문화 가정 출신이 있는 건 용납을 못하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태죠. 결국은 이 육호병동의 의사가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체홉은 이 소설을 보면서 웃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현실이다. 다음 소설의 제목은 검은 수사라는 제목이 아주 인상적인 소설이죠. 어느 학자의 이야기인데,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결국 환각을 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환각 속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수도승이라고 해도 되겠죠?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학자에게. 너는 세상을 구할 천재다. 이렇게 막 그 학자로서의 자부심을 막 부풀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도 이 검은 수사가 뭔가 환각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그와 가끔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너무 행복했겠죠. 근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래 갈 리는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챘을 거고 본인도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미쳤나? 내가 미쳐서 환각을 보기 시작했나? 그래서 이제 각성을 하고 뭐 주변의 아내나 이런 사람들도 걱정을 하니까 고치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검은 수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자신이 천재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예전에 미쳐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느껴졌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 짜증나고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미쳐 있을 때는 모든 게 아름다웠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오히려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프로이트에서 가져온 사례인 것 같은데, 프로이트 책에서 제가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부인이 프로이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선생님, 제가 미쳤을 때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쓴 소설인 것 같아요. 다음 소설의 제목은 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정말 짧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어느 신학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이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딘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쬐고 있는 어느 가난한 모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도 같이 그 모녀와 함께 모닥불을 쪼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신학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모닥불의 일종의 의식의 흐름으로 모닥불과 연상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이 가기 전에 모닥불 앞에서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모닥불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일화를 들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모녀가 막 눈물을 흘리는 뭐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로맨가리의 유럽의 교육, 그 다음에 유럽의 교육 시간에 얘기했던 얀 마텔의 포르투갈의 높은 산, 이야기의 힘, 그러니까 이 짧은 소설을 통해서 안톤 체홉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자, 다음 소설의 제목은 문학교사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젊은 교사가 있었는데 너무 쉽게 어떤 아름다운 아내나 재산까지도 가져버렸어요. 그 아내가 부자여가지고 집창금을 많이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가져버리니까 뭐 너무 쉽게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실증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어떤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던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그것을 갖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설인 것 같고, 자, 그다음 소설의 제목은 농부들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대단한, 자, 모스크바의 어느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남자가 병이 들어서 아내하고 어린 딸이 있었는데, 모스크바에서 버티지 못하고 시골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오랜만에 귀향한 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당시 러시아 농부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느낌을 받아요. 마치 무성영화처럼 그 가난하고 무지한 러시아 농민들의 삶이 그냥 쭉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작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어떤 심리적인 분석도 하지 않아요. 누군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 사람이 왜 아프게 됐는지 이런 얘기 쓰지 않고, 어떤 남자가 막 그 알코올 중독이면 왜 알코올 중독이 됐는지, 어느 노파가 굉장히 인색하면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고, 마치 자막도 없는 소리도 없는 무성영화처럼 장면들만 쭉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농부들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아마 대부분은 19세기 말에 그 가난하고 무지했던 러시아 농부들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고, 결국은 아내가 그 삶을 견디지 못하고 딸과 함께 모스크바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걸어가야 되겠죠. 아주 먼 길을. 하염없이 걸어가다가 이제 어느 좀 더 큰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을에 뭐 부잣집이 있었겠죠. 근데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장이 거의 이 책의 거의 핵심적인 문장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모녀가 그 부잣집 앞에 서가지고 국어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교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라. 당신의 선행을 축복하사 당신의 부모들께 하느님의 나라와 영원한 평화가 함께 하시리니. 그냥 구걸하면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 말, 정교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라, 이 말이 작가가 안톤 체홉이 러시아 농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소설도 농부들하고 좀 연결된 건데, 역시 새로운 별장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역시 이제 그런 농부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어느 날 부잣집 엔지니어가 그곳에 아주 멋있는 별장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직업이 엔지니어라는 겁니다. 계급적 구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과 평민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구분이 아니라, 엔지니어는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계급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귀족들이 농민들을 대하는 것과는 태도가 달랐겠죠. 그래서 이 부잣집 엔지니어는 농민들과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신들이 마음을 열면 농민들도 마침내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엔지니어도 그랬고 아내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식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그래서 그 엔지니어는 나중에 이 마을에 도로도 깔아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에 나오는 장면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런데 농민들은 끝내 그들을 거부합니다. 자, 결국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비참한 삶에 지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농민들의 어떤 이중성,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을 지닌 러시아 농민들,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것을 개선할, 여기서 직업이 엔지니어라는 게 중요하죠. 엔지니어라는 건 뭔가를 건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뭔가 자신들의 어떤 비참한 환경을 바꿔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끝내 거부해버리는 당시 러시아 농민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역시 작가는 의사의 심정으로 그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겠죠. 자, 마지막에 수록된 제목은 표제작이죠.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입니다. 러시아의 휴양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휴양지가 얄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얄타 회담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크림반도 남쪽 해안에 있는 휴양 도시인데 이것 때문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막 전쟁도 하고 그랬죠.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인데 어느 이제 바람기 있는 은행원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어떤 젊은 부인을 꼬셔서 며칠 동안 짧은 연애를 합니다. 휴양지란 그런 곳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짧은 연애를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온 후에도 이 은행원의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이 은행원은 원래 평소에 바람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만남들은 뭐 그렇게 낯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주 지나면 사라지고 잊혀지고 이런 거였는데 이번 경우는 얘기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모스크바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녀가 사는 도시로 찾아가기도 하고 결국은 그래서 그녀가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모스크바로 찾아와서 밀회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는데 생각도 하지 않았던 진짜 사랑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은행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의 삶이 있다.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인데.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처럼 살아가는 거짓된 삶이 있고 한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진짜의 삶이 있는데 거짓의 삶을 버리고 진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생각은 쉽지만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영상 3도의 기온에 눈이 내리는 이유, 왜 영상이라는 기온과 눈이 내리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순된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는가처럼 공개되었지만 거짓된 삶, 그리고 감춰져 있지만 진실된 삶, 이것은 눈과 영상의 기온처럼 영원히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순은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저도 하루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열린 결말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익숙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요즘은 뭐 열린 결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편안하게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열린 결말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안톤 체홉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또 뭔가 좀 숙연해지는 게 있죠. 이렇게 확실하게 기승전결로 결론을 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거죠. 영상의 기온, 눈은 내리고 있어.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만 공존하고 있지. 이것이 삶이지. 이것이 열린 결말인 거죠. 이것이 체홉에서 시작됐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체홉도 구분 거울이라는 소설을 가장 좋아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왜곡된 그것이 진실이 아닐 거라고 예감을 하면서도 어떤 거짓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드는 결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구분 거울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제 생각에 체홉의 소설은 제대로 된 거울인 것 같다. 맨날 구분 거울만 보다가 제대로 된 거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겁부터 먹잖아요. 무섭잖아요. 아, 내가 그걸 똑바로 볼 수 있을까? 나의
진짜 객관적인 모습을 내가 대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쳐다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체홉의 소설을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제대로 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의 진짜 모습, 제대로 된 거울에 비친 진짜 모습도 그렇게 추하지는 않다. 자, 오늘 안톤 체홉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